옛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충청도 청주 인근의 깊은 산골 마을. 그 마을 끝자락, 안개가 자욱이 깔린 곳에 한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지요. 그 노인의 집은 참으로 기이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불구불 흘러가는 개울이 마치 여인의 허리선처럼 감돌아 흐르고, 뒤로는 우람한 산봉우리가 웅크린 호랑이 등처럼 병풍을 쳐놓았거든요. 그 한가운데 자리한 노인의 터는 마치 꽃술 깊숙한 곳처럼 은밀하고 아늑했답니다. 매일 이른 새벽이면 산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할 무렵, 박노인은 어김없이 마당에 나와 북쪽을 향해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하는 모습의 경건함이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정부의 마음처럼 간절하고 애틋했지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그 모습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산골의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대감의 아들이 한도사를 데리고 노인의 땅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아들의 눈빛에는 마치 굶주린 늑대가 살찐 양을 노려보는 듯한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아들은 29살의 나이에도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한 채 온갖 기방질과 노름질로 날을 보내는 한량이었지요. 그의 얼굴은 잦은 술과 방탕한 생활로 벌써 기름져 있었고 작은 눈에는 늘 음흉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뒤에서 돼지 도련님이라고 불렀지요. 도련님, 이곳을 보시옵소서. 이 충청도 땅 중에서도, 아니, 팔도를 통틀어도 이런 명당은 보기 드무릅니다. 도사는 손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과장스럽게 몸짓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 냄새를 맡은 듯한 욕심이 가득했지요. 사실 이 도사는 정식으로 풍수를 배운 게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점쟁이 노릇이나 하던 사기꾼이었습니다. 정말이오? 어디 자세히 말해보시오. 김대감의 아들은 침을 흘릴 듯 눈을 반짝이며 도사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뚱뚱한 얼굴에는 이미 이 땅을 차지했을 때의 쾌락이 스며 있었지요. 보시옵소서. 앞으로는 암룡이 몸을 비틀며 흘러가는 듯한 금강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뒤로는 수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은 듯 계룡산이 든든한 병풍을 쳐놓지 않습니까? 도사가 음흉하게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음과 양이 완벽히 만나는 천하의 자공터라오. 이런 곳에 선산을 쓰시면 3대가 번창하고 자손이 대대로 벼슬길에 오를 것이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모두 청력이 왕성해져서 자식 낳기를 물 마시듯 하게 될 것이라오. 도사의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이 땅을 차지한 후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그보다는 이 명당 덕분에 얻게 될 정력과 자손 번창에 더 마음이 끌렸을 겁니다. 좋다, 좋아. 저 기름진 땅을 내가 기필코 품고야 말겠다. 저 늙은이를 당장 내쫓고 말겠어. 그 말을 마치자마자 아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노인의 집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세상을 다 가진 양 우쭐대는 오만함이 가득했지요. 뚱뚱한 몸을 좌우로 흔들며 걷는 모습이 마치 발정난 수퇴지 같았습니다. 노인장, 어이, 노인장, 나와보시오. 거칠고 건방진 목소리가 조용했던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에는 남의 집문을 두드리는 예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노인은 문을 천천히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70평생의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만은 또렷하고 깊었지요. 마치 깊은 산속의 천년 고목이 되어 풍파를 다 견뎌낸 듯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동굴에서 올려나오는 메아리 같았지요. 그 속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이, 노인장.
나는 이 마을 김대감 댁의 아들이야. 들어보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파시게. 값은 걱정하지 말고 뭐 적당히 후하게 쳐줄 테니까. 아들은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양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거절이라는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지요. 더구나 어른에게 존댓말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버릇없는 태도란. 이 땅은 팔 수 없소. 노인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뭐라고? 이 노인네, 나이를 먹어서 귀가 어두운 거야? 아니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야, 돈을.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믿는 속물이었거든요. 그의 뚱뚱한 얼굴에는 이 늙은이가 돈을 거부할 리 없다는 확신이 가득했지요. 말씀 잘 들었소. 하나, 돈의 문제가 아니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이 땅은 절대 내어줄 수 없소.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땅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목숨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듯했지요. 그 말에는 왕명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스며 있었습니다. 감히 이 늙은 영감이 김대감 댁을 무시하나?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아들의 얼굴이 돼지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가문 이름을 들먹이면 누구든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늙은이가 꿈쩍도 하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지요. 물러가시오. 노인의 말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잠자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뭐라고? 물러가라고? 허허. 노인네 고집은 참 대단하구만. 좋다. 좋아. 늙어서 계산이 느린 것 같으니 생각할 시간을 주마. 하나, 후회하지 말거라.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쥔 채 화를 내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으며 욕지거리를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노인은 마당 한켠에 오래된 소나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나무는 수십 년은 좋게 된 듯한 크고 푸른 소나무였지요. 가지마다 소리피 빽빽하게 달려있어서 마치 푸른 치마를 입은 처녀 같았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지킬 것이다. 선왕께서 손수 심어주신 이 나무를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노인은 소나무 줄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듯한 애틋한 손길이었지요. 그 나무에는 분명 왕의 은혜와 함께 깊은 추억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저 박노인 양반. 10년 전 이 마을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범상치 않으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매일 아침 북쪽을 향해 절하시는 걸 보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 그런데 김도련님이 가만두실까? 아이고, 큰일 났네. 김도련님은 한번 맘먹으면 끝장을 보는 성미잖아. 작년에도 논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최 서방이 어떻게 됐는지. 쉿,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다는데 김도련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까지 곤란해져. 그 양반 성질머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나?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김대감 집안의 권세와 아들의 포악함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입에서는 한숨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산골 마을의 평온한 아침이 또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요. 새들도 평소보다 조용했고 바람마저 불길한 기운을 실어 나르는 듯했습니다. 김대감의 아들이 이번에는 하인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노인의 집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예사롭지 않았지요. 우당탕탕, 성큼성큼. 마치 전쟁터라도 가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몽둥이나 낫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주인의 성질을 그대로 닮은 포악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큰 놈은 소문난 주먹다짐꾼으로 마을에서는 황소정씨라고 불렸지요. 노인장, 생각은 다 해봤소? 아들의 목소리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도적대 같았지요. 말씀드렸듯 이 땅은 팔 수 없소. 노인은 밭을 갈다가 천천히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흙 묻은 호미를 손에 든 채였지만 그 모습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허허, 이 완고한 늙은이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들은 하인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러면서 음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놈들아, 들었지? 이 노인이 우리 김대감 댁을 우습게 보는구나. 우리를 개무시하고 있어. 그러자 하인들이 노인을 에워싸며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노인의 눈빛을 마주친 하인들이 하나둘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사나운 맹수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지요. 호랑이가 먹이를 노려보는 그런 눈빛 말입니다. 노인장. 그냥 순순히 응하시지요. 안 그러면 정말 크게 다치십니다요. 제발 그냥 포기해 주시오. 하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협하러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위축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김대감 댁을 거역하면 이 고을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오. 제발 그만하고 포기해 주시오. 두 번째 하인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왜인지 목구멍이 바짝 마르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물러가시오. 노인의 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 담긴 힘은 놀라운 것이었지요. 마치 천둥번개가 먹구름 속에 숨어있다가 언제든 터져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이 순간 숨을 멎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와 마주친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뭔가 무서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요. 머리카락이 쭈뼛서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어이, 늙은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오? 예전에 이조 참판을 지내신 분이시다. 이 고을에서 우리 집안을 거역하는 자는 있을 수 없어. 아들은 더 가까이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지요. 노인의 기세에 눌린 것입니다. 물러가시오. 두 번 말하지 않겠소. 이번에는 노인의 목소리에 무언가 다른 무게가 실렸습니다. 마치 산사태 전의 고요함 같은 무서운 정적이 흘렀지요. 하인들이 벌벌 떨며 서로의 등을 붙였습니다. 이빨이 달달 부딪혔고 다리는 새우젓처럼 굽었습니다. 도련님, 저 양반, 보통 놈이 아닙니다. 저런 눈빛은 사람을 죽여본 놈의 눈빛입니다. 가장 덩치 큰 하인마저 벌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주먹 좀 쓴다고 자랑하던 놈이었는데 지금은 갓난아이처럼 쪼그라들어 있었지요. 뭐시? 너희들이 감히? 좋다, 좋아. 늙은이 후회하지 말거라.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 이 땅을 빼앗을 것이다. 내 놈을 이 마을에서 쫓아낼 테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고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겁쟁이들아, 물러서라. 일단 계획을 다시 세워야겠다. 아들 일당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야 주변의 새들이 다시 지저귀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노인 양반. 김 도련님한테도 저렇게 당당하시다니. 대단하셔. 예전에 대단하신 분이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설마 그 소문이 진짜였던 거야? 그런데, 이제 김도련님이 더 화를 낼 텐데. 아이고, 큰일이다. 김 도련님은 체면을 구긴 걸 제일 못 참잖아. 이제 정말 끝장을 보려고 할 거야. 노인 양반께 미리 알려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김도련님이 무슨 짓을 할지. 쉬. 조용히 해. 우리가 나섰다가 괜히 화풀이 당하면 어떡해. 그냥 하늘에 맡기자.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상치 않은 기운이 마을을 감쌌지요. 김대감의 아들이 분노에 차서 하인 10여 명을 거느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농기구가 아니라 진짜 무기들을 들고 왔습니다. 낫, 괭이, 삽, 도끼는 물론이고 몇몇은 몽둥이와 창까지 들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반란군이나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그들의 발소리가 산골짜기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당탕, 쿵쿵, 챙그랑. 농기구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거친 욕설들이 공기를 가득 메웠지요. 노인, 이 고집 센 늙은이. 나와.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번이야말로 마지막이라는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치솟아 있었지요.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왔는가?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철없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 같았지요.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이 땅을 팔 것이오, 아니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는데 용기를 내기 위해 미리 술을 마시고 온 모양이었지요. 이미 여러 번 말했소. 이 땅은 팔 수 없소. 팔 수 없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빼앗을 수밖에. 이 고집 센 늙은이. 아들의 얼굴이 앞귀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었지요. 눈이 혈충되어 있었고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게 변하는 것 같았지요. 하늘의 별들마저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저 소나무부터 베어버려라. 그 쓸데없는 나무 베고 땅을 개간해야 하니까. 아들이 마당에 오래된 소나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낫과 도끼를 들고 그 나무로 다가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나무는 안 된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음성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담겨 있었지요. 마치 잠자던 용이 깨어나는 것 같은, 아니면 산속의 호랑이가 새끼를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무서운 기운이었습니다. 뭐가 자꾸 안 된다는 거야? 그까진 나무 그냥 베어버리라고. 그 나무만은 안 된다. 하인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이 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칼집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람도 멈추었고 벌레 소리도 사라졌지요. 하인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 칼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숨이 막혔거든요. 마치 번개가 내리치기 직전에 그런 긴장감이었습니다. 공기가 전기로 가득 찬 것 같았고 머리카락이 모두 곤두서는 느낌이었지요. 이 나무를 베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의 목소리 같았지요. 하인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도련님.
하인의 목소리가 까닭 모르게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지요. 저 양반 눈빛이 사람 잡는 눈빛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도련님, 그냥 이만하시지요. 저희 상대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하인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마치 맹수 앞에 선 작은 동물들 같았지요.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고 소변이 마려워졌습니다. 아들도 순간 주춤했지만 체면과 자존심이 상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가 감히 양반에게 칼을 들이대다니 미쳤구나. 완전히 정신이 나갔어.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말이지요. 노인은 말없이 칼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칼이 여전히 칼집에 꽂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빼지도 않았는데 이런 무서운 기운이 나온다니 정말 범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내가 감히. 좋다. 이 일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아들은 하인들에게 소리쳤지만 선뜻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이 겁쟁이들아, 물러서라. 일단 물러간다. 아들 일당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꼬리를 내린 개들 같았지요. 노인은 칼을 다시 품에 넣고 소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랐느냐? 괜찮다. 내가 반드시 널 지킬 것이다.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널 지키겠다. 노인이 나무 줄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상처받은 연인을 달래는 애인의 손길 같았지요. 그 나무에는 분명 왕의 은혜와 함께 깊은 의미가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김대감의 집 사랑채에서는 긴급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분노에 차서 아버지에게 그날의 일을 보고하고 있었거든요.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어느 노인이 감히 저에게 칼을 들이댔나이다. 양반인 저에게. 김대감이 차를 마시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 했느냐? 대감의 목소리에 급작스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거든요. 칼을 들이대며 위협을 했나이다. 천한 신분의 노인이 양반에게 칼을 빼다니. 이는 역적의 죄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느 노인이냐? 대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 상골에 사는 명당 땅을 가진 그 늙은이입니다. 정말 버릇없는 놈이. 순간 김대감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며 뜨거운 차가 사방으로 튀었지요. 내가 그분께 그 땅에 또 갔느냐? 대감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뚝뚝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예, 아버지. 어찌 그리 놀라시나이까? 그까진 늙은이 하나가. 그까짓이라고 했느냐? 대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새하얀 것을 넘어서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내가 뭐라 했느냐? 함부로 남의 땅을 탐내지 말라고 분수를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격한 반응에 더욱 당황했지요. 하오나 그저 노인 하나가 뭐라고. 닥쳐라! 그분은 건드려선 안 될 분이시다.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야. 대감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였습니다. 대체 누구이기에 아버지께서 이리 두려워하십니까? 그저 미친 노인네 아닙니까? 김대감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오랜 시간 내금이장 자리를 지키셨던 어르신이시다. 내금이장.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순간 대감이 아들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선왕을 지키던 호위무사의 우두머리시다. 양반이라는 놈이 그것도 모른다는 말이냐? 영모를 7번이나 막아내신 분이시다. 적들을 수없이 메어 죽이신 분이야. 아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어찌?
그런 분이 왜 이런 상고래? 그분의 칼에 쓰러진 역적이 수십 명이다. 내가 그분의 칼을 뽑게 만들었다고? 대감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아니, 칼을 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칼집재 들고 계셨을 뿐. 그 말을 듣자 대감이 아들을 밀쳐내며 가슴을 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께서 칼을 빼지 않으신 게 내 목숨을 살린 것이다. 그분이 칼을 빼셨다면 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대감이 무릎을 꿇으며 하늘을 향해 절했습니다. 설마 그 늙으신 분이 저를. 다시는 그 땅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건 명이다. 명령이야. 대감이 아들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선왕께서 특별히 하사하신 땅에 사시는 분이다. 왕명으로 받으신 땅이야.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아들이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지요.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분이 조금이라도 화를 내셨다면, 조금이라도 성을 내셨다면, 넌 벌써 죽었어. 김대감이 아들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게 그분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 내가 죽을 뻔했구나. 며칠 후, 김대감에게 급한 공무가 생겼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지요. 왕실에서 급히 부른다는 전갈이 왔거든요. 내가 없는 동안 절대로 그 노인 근처에 가지 마라. 내 말 명심해야 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떠나기 전, 대감은 아들의 손을 꽉 붙잡고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걱정이 물 흐르듯 넘쳐났지요. 마치 자식을 전장에 보내는 어미의 마음 같았습니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나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이상한 빛이 스쳐갔지요.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김대감의 가마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후 아들은 홀로 사랑채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금 이장.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너무 겁을 잡수셨어. 그저 늙은이일 뿐인데 옛날에 아무리 대단했어도 지금은 늙고 힘도 없는데 더구나 칼도 빼지 못하잖아. 아들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술 한 잔을 들이켜며 계속 중얼거렸지요. 그 명당터, 그 기름진 땅을 놓칠 순 없어. 아버지가 없는 지금이 기회야. 이번에는 제대로 해치워야겠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어두컴컴한 밤이었지요. 바람도 차갑게 불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했지요. 바로 그때 김대감의 아들이 부하들을 이끌고 노인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모두 횃불을 들고 있었지요. 그 수는 20명이 넘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어둠을 뚫고 춤추듯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들 같았지요. 불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모두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노인, 이 고집센 늙은이, 나와라. 아들의 목소리가 한밤중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에는 술에 취한 듯한 거침없음과 함께 악의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마을 개들이 무서워서 꼬리를 감추고 숨었습니다. 노인이 문을 천천히 열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갔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일인가?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보겠소. 아버지도 안 계시니 이제 막을 사람도 없어. 누가 날 말릴 수 있겠소? 아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더 큰 어리석음으로 이끈 것이지요. 술 냄새와 함께 더러운 욕망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대 아비가 뭐라 하던가? 노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잡아 끌려는 마지막 시도 같았지요. 상관없소. 상관없어. 늙은이, 오늘은 칼을 들어도 소용없을 것이오. 우리가 20명이 넘거든. 아무리 옛날에 칼 좀 썼다고 해도 이제는 늙어서 똥도 제대로 못 누지 않소. 아들이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사방을 에워쌌지요. 그들의 눈빛에는 주인을 닮은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 소나무부터 베어버려라. 그 쓸데없는 나무. 부하들이 도끼를 들고 소나무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디 그러지 마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지요. 뭐가 어림없다고? 어서 베어버려. 그 쓸데없는 나무 베고 집도 다 때려 부숴. 도끼가 소나무 껍질을 파고드는 바로 그 순간 노인의 손이 칼자루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칼자루를 감쌌지요. 순간 부하들에게서 무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칼자루를 잡았지만 그대로 멈춘 것입니다. 눈을 꽉 감고 말이지요. 도련님, 저 양반 뭔가 무서워요. 건드리면 정말 크게 후회할 것만 같습니다요. 저 기운이 뭡니까? 숨이 막혀요. 저는 안 할랍니다. 아니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사옵니다. 저 노인 뭔가 이상합니다. 도련님, 대감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뭘 멈칫거려. 저 늙은이 칼도 못 빼잖아. 완전히 겁먹었어. 어서 베어버리라고. 하지만 부하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너무도 무서웠거든요. 이 겁쟁이들아. 내가 직접 해야겠군. 나으리,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사옵니다. 제발 돌아오십시오. 아들이 직접 소나무로 다가가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아들의 도끼가 젖은 속살을 파고들듯 소나무 껍질을 찢어 발겼습니다. 하얀 속살이 드러나고 끈적한 수액이 상처난 여인의 살결에서 피가 흘러나오듯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그만 두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칼자루를 더 세게 잡았지만 칼은 끝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시끄럽다, 이 늙은이야. 이 쓸모없는 나무. 내 놈이나 이 나무나 둘 다 똑같이 쓸모없어. 도끼가 나무를 계속 찍었습니다. 매번 도끼가 내려칠 때마다 노인의 가슴에도 상처가 나는 것 같았지요. 노인의 손이 주먹처럼 떨렸지만 끝까지 칼은 빼지 않았습니다. 죽은 신이 어찌해야 합니까? 노인이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아들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도 다 부숴버려라. 이 늙은이가 사는 곳을 아예 없애버리자. 예, 도련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예 다 없애버려야 될 것 같사옵니다. 부하들이 집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이 부러지고 벽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의 기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지요. 그만. 제발. 노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늙은이, 이게 다 내 고집 때문이다. 처음부터 순순히 팔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이제 아들이 노인에게 직접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악마 같은 웃음이 번졌지요. 이 고집 센 늙은이, 이제 정신 차렸나? 아들이 노인의 명치를 군홧발로 냅다 걷어찼습니다. 노인은 숨이 턱 막혔으나 신음조차 내뱉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 맛이 확 번졌지요. 하지만 그는 이빨을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더 맞고 싶어? 아들이 쓰러진 노인의 등을 다시 한번 짓이겨 밟았습니다. 늙은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지만 노인은 이빨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오는 입술로 신음을 삼켰습니다. 이거 봐라. 내금 이장, 호위무사.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들이 노인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습니다. 늙은이, 이제 알겠나? 힘이 곧 정이야. 내가 아무리 옛날에 대단했어도 지금은 늙어빠진 시체나 다름없어. 죽은 신이 끝내.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서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아들 일당이 난장판을 만들고 떠났습니다. 폐허가 된 집, 상처 입은 소나무, 쓰러진 노인만이 남았지요. 하지만 노인은 끝끝내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들도 울지 않고 바람도 숨을 죽인 듯한 이상한 정적이 마을을 감쌌지요. 한양에서 돌아온 김대감이 마을 입구에서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젯밤에 큰일이 났다던데. 정말 큰일 났어. 김도련님이 그 박노인 양반 집을 아예 박살을 내버렸다더군. 노인 양반을 때리기까지 했다던데. 이제 정말 끝장이야. 아무리 땅이 탐나도 그렇지 힘없는 노인을 그렇게 심하게 하다니. 대감댁 도련님이라지만 너무하는구만. 김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뭐라 했느냐? 내가 잘못 들은 것이냐? 대감이 말에서 뛰어내려 마을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내 아들이 뭘 했다는 거냐? 박노인 어르신 댁을. 집을 아예 박살내고 소나무도 찍고 노인 어르신의 발로 차고 때렸다고 합니다. 순간 김대감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지요. 미친놈. 완전히 미친놈이구나. 대감이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말을 타고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들도 급히 불러 끌고 갔습니다. 노인의 집에 도착한 대감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은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기둥은 부러지고 벽은 무너졌습니다. 지붕도 절반이 날아가 있었습니다. 소나무는 도끼 자국이 선명하고 끈적한 수액이 아직도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노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우리 집안은 완전히 망했구나. 대감이 주저앉으며 절망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에 여전히 당황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저기 마을 사람이 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마을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공포가 가득했지요. 어르신은 어디 계시냐? 대감이 마을 사람의 옷깃을 붙잡으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새벽에 청주관하로 가시는 걸 봤습니다. 관하로? 관하로 가셨다고? 예, 허리를 곧게 펴고 옛날 관복을 단정히 입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마른 상처가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하셨어요. 김대감이 아들의 멱살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정말 기적이다. 기적이야. 예? 무슨 말씀을? 내금 의장 어르신께서 그분께서 칼을 빼셨다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이 세상에 없어? 대감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관하로 가셨다. 선왕께서 하사하신 땅을 내가 훼손했다. 내가 왕명을 어겼어. 김대감이 절망하며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 목숨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집안이 오늘 끝날 수도 있다. 청주 관하의 넓은 대청마루였습니다. 조정환 충청관찰사가 노스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 노인이 단정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노인의 얼굴에는 피가 마른 상처가 선명했지만 그의 자세는 곧았습니다. 마치 궁궐에서 임금께 아를 때와 똑같은 자세였지요. 관찰사는 한양에서 내려온 지 한 달도 안 된 신임 관리였습니다. 청렴하고 원칙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요. 혹시
내금 위장 어르신이시옵니까? 관찰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양에 있을 때 노인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선왕을 지킨 전설적인 무인의 이야기를 말이지요. 이제 그런 호칭은 들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그저 늙은 죄인일 뿐이옵니다. 본관은 충청 관찰사 조정환이옵니다. 조인이 한양에 있을 적에 어르신의 명성을 익히 들었나이다. 선왕을 7번이나 구하신 관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노인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과찬이시옵니다. 그런 어르신께서 이 외진 곳에 계실 줄이야. 그런데 어째서 어르신의 얼굴에 상처가 있으신 겁니까? 관찰사 나으리, 조인이 고하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전왕께서 신에게 특별히 하사하신 땅이 있사옵니다. 선왕의 하사지라니. 이런 외진 마을에 귀중한 땅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습니다. 저희 불찰이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관찰사가 몸을 더욱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땅이 훼손되었사옵니다. 전왕께서 손수 심으신 소나무가 도끼에 배임을 당했고 신이 머물던 집이 완전히 부서졌사옵니다. 뭐라? 감히 누가 선왕의 하사지를 훼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왕명을 거역한 역적이옵니다. 관찰사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지요. 관찰사 나으리, 김대감께서 급히 찾아오셨나이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대감이 아들을 목덜미를 잡고 끌고 들어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지요. 관찰사 나으리. 소인의 자식이 천지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나이다. 김대감,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그리고 그 아들은? 관찰사의 시선이 노인의 얼굴로 갔습니다. 피가 마른 상처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지요. 어르신, 그 얼굴에 난 상처가 설마 이 자의 소행이옵니다. 노인이 조용히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관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지요. 내 이놈, 내 놈이 감히 내금위장 어르신을, 선왕께서 총애하신 그분을 정령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관찰사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들이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새하얗게 질렸지요. 선왕의 하사지를 훼손하고 내금위장 어르신을 폭행하다니, 이는 왕명을 거역하고 선왕을 모독한 역적의 죄와 같도다. 관찰사 나으리. 소인이 자식을 잘못 가르쳤나이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김대감이 목매어 울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어르신, 어찌하여 그 자리에서 칼을 빼지 않으셨나이까? 그 정도의 모독을 당하시고도 어떻게 참으신 겁니까? 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지요. 어르신께서 칼을 빼셨다면 저 놈은 벌써 목이 달아나 이승과 저승을 오갔을 것이옵니다. 어르신께서 칼을 빼지 않으신 것이 이 못난 자식의 목숨을 살린 것이옵니다. 어르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김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관찰사가 일어나 판결을 내렸지요. 김대감 일가는 선왕의 하사지를 훼손하고 내금위장 어르신을 폭행한 역적의 죄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변방으로 유배에 처한다. 마땅하옵니다. 김대감은 함경도 끝자락으로, 그 아들은 제주도 가장 먼 곳으로 유배 보낸다. 그리고 관찰사가 아들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저 놈은 우선 곤장 백대에 처한 후 평생 유배지에서 썩어 죽을 것이다. 나으리, 소인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몰랐다고? 선왕의 하사지를 몰랐다고? 내금위장 어르신을 몰랐다고? 무지도 죄고 오만도 죄고 불효도 죄다. 관아 군졸들이 아들을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당장 곤장을 집행하라. 한 대도 빠짐없이.
밖에서 곤장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되는 곤장 소리와 함께 처절한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지요. 10대, 20대, 30대. 비명 소리가 신음소리로 바뀌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 이제 신음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지요. 그만! 의원을 불러 살려둬라! 죽으면 안 된다. 유배지에서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하니까. 곤장이 끝난 후 아들이 반죽음 상태로 끌려나갔습니다. 노인은 내내 담담히 앉아 있었고 김대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지요. 어르신, 이것으로 충분하시옵니까? 관찰사 나으리께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셨사옵니다. 소인이 즉시 어르신의 집과 땅을 원상복구하도록 하겠나이다. 김대감 일가에 몰수한 재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감사하옵니다.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김대감이 기어가듯 노인 앞에 무릎 꿇었지요. 어르신께서 칼을 빼지 않으시느니 그 자비로운 마음, 소인은 평생 잊지 못하겠나이다. 그대도 한때는 학문을 닦은 선비였을 게 아닌가.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이 가장 큰 죄라네. 송구하옵니다. 어르신. 유배지에서 다시 사람 됨됨이를 생각해 보시게. 노인이 관아를 떠났습니다. 그 당당한 뒷모습을 관찰사와 김대감이 지켜봤지요. 저런 훌륭한 분이 이 땅에 계셨다니. 우리 조선의 보배로구나. 석 달이 흘렀습니다. 노인의 집이 완전히 복구되어 있었지요.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져 있었습니다. 집은 새로 지어졌고 마당도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며 소나무의 상처도 말끔히 치료되어 다시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지요. 죽은 신이 끝내 칼을 쓰지 않았나이다. 노인이 절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지요. 노인이 소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오래오래 자라거라. 노인이 나무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노인이 온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청주관아 방향에서는 관찰사가 말을 타고 노인의 집 쪽을 바라보며 깊이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안에는 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칼집에 꽂혀 있었지요. 녹슬지 않고 빛나는 칼이었습니다. 노인이 칼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다시는 내가 필요 없기를.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잎이 살랑거렸지요. 노인이 다시 밭으로 나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그 뒷모습에는 한 시대를 지켜낸 무인의 품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거를 숨긴 노인을 괴롭힌 대감 일가의 최후 이야기였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함부로 남을 괴롭히는 자는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몰락하고 말았고 끝까지 절제력을 잃지 않았던 노인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지요. 칼을 빼지 않았던 노인의 그 마지막 자비로움이야말로 진정한 무인의 모습이었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절제하며 인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지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큰 힘을 얻게 되더라도 그 힘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올바른 곳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옛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